추석 연휴가 시작된 어제 강원도 춘천에서 자녀 학대 사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방에 가두거나 손을 묶고 둔기로 겁을 주는 등의 학대를 한 건데요. 이런 혐의로 신고를 당한 아이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112 상황실로 다급한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7시 40분쯤. 동생이 부모한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출동 최고 수준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현장에 도착해 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학대를 당한 막내는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해 중고교생 누나 2명만 분리 조치했습니다. 부모는 11살짜리 막내 아들에게 머리에 비닐을 씌우겠다고 위협하고 방에 가둔 뒤 손으로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둔기로 겁을 주고 끈으로 손을 묶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였는데 학대를 한 아버지는 강원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신고는 집에 있던 고등학생 큰 누나가 했습니다. 누나가 보고한 것 같아요. 그 사안은 이제 집에 같이 있었던 거죠. 경찰은 부모와 자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숨바꼭질이 놀이가 아닌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는 부모의 폭력입니다. 그냥 잡힐 수 있는 데는 다 잡혀서 맞았고요. 내가 겪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된 거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어떤 계기로 알게 되셨어요?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육체적인 폭력, 이 두 가지가 나에게 가해졌을 때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너무 약했고 어렸고 힘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발버둥 칠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셨는지. 버텼다는 거는 끝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제가 그 삶 딱 중간에 살고 있을 때는 그냥 모두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순간은 사실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 것 같거든요. 다른 집은 안 그래 이걸 알았으면 저는 오래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다른 집들은 이렇지 않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14살 때 무렵에 알게 됐죠. 그때까지도 말하면서도 저는 크게 이상한 거를 못 느꼈었죠. 그냥 아이 뭐 쟤네는 저 정도밖에 안 됐네. 나는 그냥 좀 더 세게 맞았는데 이 정도까지였는데 그 한 친구의 말이 저를 확 각성을 시켜줬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바닥에 반찬 뿌려놓고 주워 먹게 한 거 그거 거짓말이래. 부모가 자식한테는 그럴 순 없는 거래. 그 말이 와닿았고 그때 눈을 뜨게 된 거. 네, 눈을 뜨게 됐어요. 세상. 어린 시절 겪은 아동 학대를 세상에 말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살아남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 아동 학대 피해자들이죠. 짧게는 15년에서 길게는 27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의 목소리는 왜 세상에 닿지 못했을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박정희 전 대통령. 말고. 아 깜짝이야. 예. 1970년대 대통령을 꿈꿨던 또 다른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성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섭니다. 여보, 시장하시죠? 아내가 정성껏 상을 차려냅니다.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 된장찌개. 자, 다들 좋아하시는 그 된장찌개. 이 구수한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탁 하고 남편이 수저를 내려놔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빽빽하게 적힌 쪽지를 들고 나와서 내미는데 반찬 레시피였어요. 된장찌개, 멸치 우린 국물에 끓일 것, 나물, 참기름 X, 들기름 동그라미, 명심 또 명심할 것. 이 쪽지였습니다. 이 아내분은 불평 한마디가 없어요. 왜?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아내가 얘기합니다. 네. 꿈을 이루려면 참고 견뎌야지. 자, 꿈이 뭐였을까요? 아까 살짝 힌트가 나왔었죠? 그렇죠. 1970년대 대통령을 꿈꿨던. 자, 이 아내분은요, 명문대에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했어요. 네. 이름은 박땡땡 씨.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 했죠? 70년. 70년. 그렇습니다. 1970년대. 가스나가 뭐 대통령 퍼뜩 시집이나 가라. 안타깝게도 이런 시대였어요. 이 현실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은 박 여인은 목표를 수정합니다. 자, 이렇게 수정된 목표 뭘까요? 영부인. 빙고. 대통령이 못 된다면 대통령 부인이라도 돼야지.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를 나온 장교와 선을 봐서 결혼에 꼴이 납니다. 결혼한 뒤엔 내조의 여왕이 됐어요. 아들도 둘이나 낳고 교육에도 엄청 신경을 썼죠. 공부는 물론이고 행동거지 하나하나 매너와 말투까지 똑부러지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녀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네. 공원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긴 남녀 토막 시신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게 몇 년도? 2000년도 기사구나. 자, 지문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는 바로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소개했던 장교 부부였어요. 자, 그때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벌써 24년 전의 일이네요. 끔찍했던 범죄라 안타깝고 해서 많이 이제 기억은 있죠. 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집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을 두들겼죠. 탁탁탁탁. 계세요? 계세요? 문이 그냥 쾅 하면서 열리는데 저도 살인자 그 아주 강력범들 평생을 그런 애들하고 씨름하면서 살아왔지만은 그 눈, 그 광기인 나는 눈은 제가 아주 처음 봤습니다. 아주 조그맣고 왜소하고 빽짝. 거기다가 여름에 하얀 티를 입고 나왔는데 애가 그냥 초등학생 같더라고,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아주 말르는 초등학생. 자, 얼마 전에 제대한 이 집에 24살 된 둘째 아들이에요. 아직 복학을 안 해서 둘째 아들 혼자 집에 있었는데 집 안에서 이상하게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자, 무슨 냄새? 시체 냄새? 락스 냄새. 이건 뭘 의미할까요? 범인이 피를 닦은 거지. 아, 피를 닦았다. 혈흔을.
경찰은 곧바로 감식반을 불렀어요. 루미놀 시약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혈흔이 있는 곳에 뿌리면 파란 형광빛을 내는 그 시약. 혈흔 채취제고. 그랬더니 수채구멍에서 반짝 파란 빛이 감지됐어요. 채취한 혈흔에서 살해된 부부의 DNA가 검출됩니다. 경찰은 사망한 부부의 둘째 아들을 긴급 체포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부모님을 죽입니까? 둘째 아들이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던 그때 한 남자가 경찰서로 들어섰어요.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조사실로 찾아온 남자는 사망한 부부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던 둘째가 잠시 후 입을 여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죽였어요. 둘째 아들은 경찰에 체포되기 사흘 전 새벽 자고 있던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했고 4시간 뒤 아버지마저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고 털어놨어요. 자, 형사님의 얘기를 더 들어볼게요. 네. 이제 형이 오고 난 후부터는 차분하게 진술한 걸로 기억되고 이라고 항상 얘기 묻는 말이 다 얘기를 해요. 뭐 부인하고 그런 것도 없이 이제 감정이 없어 보여. 말이 없어.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아. 울지도 않아. 편입한다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너도 컸으니 돈 문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앞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여기서 얘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군 생활 동안 면회 한 번 오지 않았던 점. 어렸을 때 무시하고 구박하고 학대한 그런 생각이 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형이 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진술을 계속해서 털어놓은 게 이게 뭐 어떤 심리일까요? 그 집안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형이. 그래서 뭔가 더 이상은 부인해도 소용이 없을 거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더 들어보세요. 놀라운 건 그 얘기를 들은 첫째 아들, 이 형의 반응입니다. 동생을 이해합니다. 둘째가 초등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마 집에 계시니? 지금 안 계시는데요? 엄마 들어오시면은 이씨 아줌마한테 전화 왔다고 좀 전해줘. 네. 자, 얼마 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둘째가 건넨 메모를 보고 묻습니다. 이씨 아줌마가 누구야? 3층 이씨 아줌마야? 아니면 양재동 이씨 아줌마야? 몰라? 확인 안 했어? 나이가 몇인데 전화 하나도 제대로 못 받아? 전화 받을 때 똑바로 물어봐야 된다고 엄마가 몇 번 얘기했어? 그리고는 갑자기 뺨을? 어린 아들의 뺨을 후려칩니다. 너무 심하다. 그렇죠. 이 정도면은 예. 집안에서 사소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손이 올라갈 정도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만연한 상태로 봐야죠. 사소한 일 하나하나 간섭하고 통제를 했을 것 같아요. 둘째는 평소 일기를 자주 썼는데요. 거기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같이 보시죠. 다리에 피멍이 들도록 맞은 것. 새 컬러 TV 조정 스위치 없앴다고 맞은 것. 대변 검사 얘기 안 했다고 밤중에 쫓겨날 뻔한 것. 밤늦게 먹는다고 젓가락 던진 것. 유리창 금감. 이게 국민 4학년 때. 만화 그린다고 머리 잡아 뜯긴 것. 역시나 국민학교 4학년. 책가방에 동화책 있다고 형과 비교해 혼난 일. 키가 작아서 사회생활 힘들 것이라는 모욕. 전화 메신저 역할 미비에 따른 즉흥 구타.
밥을 먹을 때 구박을 엄청 해가지고 애가 그냥 막 입에다 넣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강제로 넣어가지고 어린 놈이 가서 화장실에 가서 그냥 토하고 밥 먹으면서 그냥 머리를 뭐 꿀밤을 준다거나 야단을 치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런 식으로 어린 놈을 아마 그랬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이렇게 훈육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자녀를 훈육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저 리스트를 보면 엄마가 원하는 굉장히 높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의 아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준에 맞추기 위한 목록인 거죠. 그 강요하는 기준을 보면 동화책이라든지 만화를 그리는 거 이런 거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걸 굉장히 강요하는데 사실은 명문대학까지 나온 어머니가 사실 결혼하면서 사회생활은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해본 거를 아들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을 가능성 이런 걸 보여주죠. 자, 엄마가 원하는 완벽한 아들의 조건은 첫째는 무조건 공부. 공부는 잘 하고 봐야 돼. 자, 아들들이 공부할 때면 엄마도 거실에서 같이 밤을 새웠다고 하는데요. 새벽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깜빡 잠이라도 들면 벼락이 떨어졌대요. 너 같은 놈은 공부할 필요도 없어. 청소나 해. 그래서 둘째가 공부를 못했냐? 서울의 명문 K대에 합격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에 갔을 텐데 이렇게 부모가 뒷바라지하는데 그걸 못해? 자, 그럼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둘째 아들이 교회에서 겪은 일입니다. 한 여학생이 옆자리에 앉으며 방긋 웃어요. 안녕, 잘 지냈니?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잠시 후 성경 퀴즈 시간. 아까 그 여학생과 짝이 됩니다. 둘 다 문제를 아주 잘 풀었어요. 그래서 1등을 하고 여학생이 먼저 말해요. 너 진짜 잘한다. 네 덕분에 우리가 이겼어. 고마워. 근데 사실 문제는 여학생이 더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먼저 인사까지 하니까 얼마나 또 고마워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인사도 안 하고 휙 집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얼마 뒤 일기를 쓰죠. 교회를 그만 다녀야 할까? 사실 그 여학생을 혼자 좋아하고 있었대요. 짝사랑. 근데 왜? 일기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야 한다. 말을 잘 못하고 유머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나의 불룩한 대화 엉덩이도 싫다. 내 본질을 보여주기가 두렵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 사실 둘째 아들은 학교에서도 종종 괴롭힘을 당해왔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지. 네가 못나서 그런 거야.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이걸 한번 보시죠. 담임은 하나도 안 무서웠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한다는 사실을 아시면 나는 아마 죽도록 얻어맞고 집에서 쫓겨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 중 가장 아찔했던 순간 중에 하나이다. 세상이 많이 힘들잖아요. 세상 사는 게. 네. 애들도 학교에 사회생활 얼마나 무서운데 그거 다 정글이에요. 그럼요. 싫은 애들이 있어도 하루 종일 같이 지내야 되고 되게 피곤한 곳인데 집만큼은 안식처가 좀 돼요.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집이 더 끔찍한 곳이 되면 진짜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은. 근데 지금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있고 예.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럼 첫째 아들은 어땠어요? 좀 괜찮았나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아, 그 형은 성격이 좀 달랐대요. 아닌 건 아니다. 싫은 건 싫다. 부모님께 대들기도 하고 취업을 하고 나서는 아예 방을 얻어서 나가 나갔구나. 살기로 합니다. 그 떨어져 살아야 맞아요. 돼. 둘째가 형의 이사를 돕고 집에 돌아왔을 때예요. 형 이사는 잘했니? 네.
그게 다야? 엄마 묻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퉁퉁 댈 거야? 아니 어른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엄마가 얘기했니? 그렇게 궁금하다면 엄마가 직접 가보시든가요. 너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어릴 때도 저만 더 많이 때리셨잖아요. 저는 밥도 제때 안 챙겨주면서. 둘째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동안 쌓였던 걸 살면서 처음으로 다 쏟아냈어요. 난 기억이 안 난다. 아니 그럼 그때 얘기하지. 왜 이제 와서 이러니? 아무리 서운한 게 있어도 그렇지. 자식이 부모한테 이래도 돼? 자, 그렇게 모자는 4시간을 다툽니다. 그런데 다툼이 있고 나흘 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방으로 부릅니다. 이번엔 뭐라고 했을까요? 어렸을 때 일을 가지고 사내 자식이 옹졸하긴. 소심하게 좀 굴지 마. 자, 이날 이후 둘째 아들은 자신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냅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대요. 이 생리현상은 방에 있는 깡통에 해결했고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만 잠깐씩 나왔다 들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 엄마와 아빠는 끝까지 방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대요. 그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고요. 얼마 동안? 무려 6일 동안. 결국 6일째 되던 날 둘째 아들이 방 안에서 혼자 멍하니 넋을 놓고 있는데 옆에 뭔가 눈에 띄어요. 설마. 망치였습니다. 동기를.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님은 24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또렷하다고 합니다. 형사 그 기동대 그 차에 항상 내 옆에 제 옆에 태우고 그 토마호크 사체를 타지러 다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몸을 항상 이렇게 빼짝 마른 놈이 여러 웅크리고 아무 말이 없어요. 말이. 제가 한마디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네가 그때 정도 다닐 정도만 실력이 되고 충분히 그 네가 돈을 벌어서 편입하고 그렇게 학원 다닐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지 않았느냐. 부모님한테 기대지 말고 그렇게 꼭 극단적인 방법을 해서 꼭 죽여야만 했느냐.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하면서 막 진짜 처음으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계속 통곡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 나중엔 이렇게 말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날 어머니가 조금만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줬어도 제가 이런 짓은 안 했을 겁니다. 결국 둘째는 1심에서 사형을 받았지만 2심에선 이례적으로 감형이 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한 아이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버럭 고함 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소설책 읽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도움이 되는 걸 보라고. 교양서적을 읽으란 말이야. 엄마의 어릴 적 얘기예요. 엄마도 어릴 때 똑같이 자랐던 거예요. 이 박 여인의 엄마는 딸한테 그 시절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학교에도 늘 데려다주고 데려오곤 했대요. 그래서 결국 공부도 잘하고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는 최고의 신부감으로 딸을 키웠던 거죠. 짐작은 가네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보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게 자기 방식 그대로 따르기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현되지 못한 자기 욕망에 대한 정도로 본 게 아닌가. 영부인이 되려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군인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꿈은
생각보다 일찍 깨졌다고 합니다. 남편의 승진이 자꾸 밀린다 싶더니 진급이. 네, 꽤 이른 나이에 예편했대요. 그때 느낀 이 실망과 좌절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어떤 성격이었냐면 아버지도 굉장히 통제적이어서 서로 이제 나중에 각방 쓰고 밥 먹다가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방으로 들어가 버린 다음에 몇 달 동안이나 혼자만 밥을 먹은 적도 있대요. 엄마가 남편에 대해 쓴 일기 내용이 있습니다. 저 자는 양의 탈을 쓴 일이이며 사탄과 친한 자이다. 주기도문 중 저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말의 대상이다. 파괴와 멸망으로 이끄는 자, 원흉이다. 악의 업보이다. 자, 그러면서 두 아들에 대한 통제도 더 강해집니다. 그따위로 하려면 때려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집에서 참고 사는 건데. 이혼도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족쇄 같은 놈. 부모는 정말 둘째 아들을 족쇄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자,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첫째 아들이 뒤늦게 이런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에게 안녕히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내게 편지 쓰겠다고 다짐하고는 펜을 들었다. 네가 군입대한 지 만 1년이 다가오는구나. 형은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있다. 바쁜 만큼 결실도 있어야 될 텐데 나는 요즘 너를 향하여 새로운 기도를 하고 있다. 너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선택의 결실이기를 기도한다. 건강히 몸조심하여라. 오늘 이만 줄인다. 안녕히. 아마 이제 자식이 군생활하고 있을 당시에 보내려고 쓰셨던 것 같은데 전해지지 못했네요. 자, 그리고 아버지 역시 둘째가 부모와 처음으로 싸웠던 그날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번엔 찬원 씨께서 너에게 관심을 안 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윽박지르고 간섭하는 것 같아서 나는 되도록 가만히 있었고 또한 별 탈 없이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그냥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평화롭게 자식이 학교 다니고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만으로도 최대의 관심을 뒀다. 그리고 이 뒤에는 내용을 더 쓰려다 만 흔적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끝을 맺지 못한 거죠. 뭐 어떤 부모든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것 맞아. 같아요. 저는 둘째 아들의 시선으로 저 편지들을 보면 사실 또 나를 통제하는구나라고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머니 탓을 하면서 본인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어머니 편지에서는 저는 결실이란 단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걸리는데 그러니까 결실이란 말 자체가 저렇게 통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과에 집착해요. 그래서 형이 바쁜 만큼 결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형이 바쁜 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성과에 집착하는 성향을 좀 잘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 기준을 뭔가를 이뤘냐 이루지 못했냐 이걸로만 보는 게 또 완벽주의의 특성이거든요. 그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또 나한테 뭔가 높은 기준을 두고 바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만약 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또는 내 친구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의 친구 중 계절에 맞지 않는 옷 혹은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하거나 결석이 잦고 심지어 가출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가정폭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어른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맞아서 난 상처나 멍,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서 증거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점차 더 심해져 견디기 힘들 경우에는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인데요. 내가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혹은 내 친구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이 든다면 누구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에 신고를 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할 때는 피해 아동의 이름과 나이, 성별, 전화번호, 현재 거주지나 다니는 학교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줄수록 더 빠르게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만약 내 친구를 위해 신고했다면 피해 아동과의 관계, 그리고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봐야 이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니도 그렇다. 이 시는 언제나 봐도 좋네, 좋아. 어서 오세요. 시우입니다. 아이, 깜짝이야. 천하입니다. 천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박성우입니다. 저는 서울시 강남구 13-20번지 1층에 삽니다. 저는 초록색을 좋아해요. 아, 네가 초록색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 젤리는 천원이 돼. 저는 젤리는 천원이라 할까?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박성우입니다.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저는 초록색을 좋아합니다. 저는 네, 안녕하십니까. 괜찮아요. 아저씨가 도와줄게요. 이름이 뭐예요? 박성우입니다. 아저씨랑 같이 갈래요? 모여 아동 권리 지키기로 약속한 날, 모든 아동을 위한 소중한 약속, UN 아동 권리 협약. 할 권리, 누릴 권리, 존중받을 권리, 우리들의 권리, 아동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생보, 발참. 아플 때 치료받고 건강하게 자라요. 차별은 안 돼요. 보호권. 마음껏 놀고 배우
사랑해요 아동 권리 다 같이 소리쳐요 아동 권리